혹시 새벽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듯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혹시 소화가 안 되나 어제 과식했나 하며 그냥 넘기신 적 있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 당신의 생사가 이미 갈리고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진료를 해온 박춘삼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심장마비는 절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 5분 만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방법으로 실제 생존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분인 78세 김동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지난 월요일 새벽 4시 병원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전화를 건 분은 김 씨 어르신의 아드님이었습니다. 3시간 전 김동철 어르신은 혼자 계시던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누구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 어르신은 모든 응급처치를 혼자서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완전히 회복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김동철 어르신이 저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저에겐 35년의 진료보다 더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 준비된 지식이 있었던 것, 그것이 생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초기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오해해서 병원 도착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의 심장마비 사망률은 일반인의 3.7배입니다. 왜일까요? 응급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것만 알고 있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혼자서도 살 수 있는 7가지 생존 응급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그 7단계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할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지금 이 지식을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과 꼭 나눠 주겠다고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생존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심장마비는 절대 두려운 질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확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최소 30분 전부터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너무 평범하고 흔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 5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메모에 두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당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돌덩이가 눌러서 숨이 막혀요. 이 통증은 흔히 명치 근처에서 시작돼서 15분 이상 계속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슴 통증이 왼쪽 팔로 또는 양쪽 팔로 번져나가고요. 목, 턱 등 심지어 치아 쪽으로도 아픕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턱 통증으로 치과에 갔다가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가 아픈 줄 알았는데 심장이 문제였어요 라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마치 무거운 짐을 나른 듯 지치고 나른하신가요? 그게 바로 심장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특히 여성, 고령자, 당뇨병 환자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환자 중 심장마비 진단 전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겪은 비율이 무려 76%에 달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식은땀입니다. 계단을 오른 것도 아닌데 숨이 차고 갑자기 땀이 줄줄 흐른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도 땀이 난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다면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어지럼증, 구토감, 메스꺼움입니다. 체한 것 같다 하며 소화제를 드시고 참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장이 아니라 심장이 SOS를 보내는 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는 메스꺼움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지만 속 쓰림 때문이라 생각하고 하루를 버텼다가 결국 다음 날 쓰러지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모두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가지 증상만 있어도 심장마비일 수 있고 조기에 대처하면 심장 손상 없이 회복 가능합니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이 말은 곧 작은 이상만 생겨도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 흡연을 하시거나 과거 흡연력이 있으신 분, 60세 이상 어르신, 이런 분들에게는 심장마비의 발병률이 일반인의 5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도 준비된 사람은 살아납니다. 다시 김동철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분은 처음에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10분 후 왼팔이 저리고 턱까지 통증이 번지자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심장이다. 그 한마디가 그분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몸이 아플 때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 무서움 대신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도 이제부터 이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가슴 가운데 눌리는 느낌, 통증이 팔, 턱, 목으로 퍼짐,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갑작스러운 숨참과 식은땀, 어지럼증과 구토감. 이 중 2가지만 있어도 심장마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신호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혼자서 생존 확률을 87%까지 높이는 7가지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메모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행동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혼자 계신 상황에서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왼팔이 저리면서 숨쉬기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소파에 누워버리시진 않으실까요? 죄송하지만 그 판단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골든타임은 단 3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생존 응급 7단계는 35년간 수천 명의 심장 환자를 돌보며 실제로 생존 확률을 87%까지 높였던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핵심인 1단계와 2단계, 즉 가장 먼저 해야 할 2가지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앉는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실천하지 못합니다. 어지럽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도 조금만 버텨보자, 산책 나갔다 오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움직이시죠.
하지만 그건 더 위험한 상태로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김동철 어르신이 바로 이 1단계를 완벽하게 실행하신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산책을 나가려던 찰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분은 그대로 현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생사를 갈랐죠. 만약 계속 나갔더라면 길에서 쓰러져 누군가가 발견하기까지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앉을 때에도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기대어 앉으셔야 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면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곱게 똑바로 앉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살짝 기대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상이 시작되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앉으셔야 합니다. 몸이 움직일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2단계 아스피린 100mg 하나를 씹어서 먹는다. 2단계 역시 생명과 직결됩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큰 원인은 심장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것인데요. 아스피린은 혈전, 즉 피떡을 녹여주는 응급약입니다. 특히 씹어서 복용할 경우 삼켰을 때보다 흡수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이민정 할머니 사례를 소개할게요. 혼자 계시던 중 심장 통증이 시작되었고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해 내셨답니다. 아스피린. 씹어서 먹어야 돼. 냉장고 위에 있던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 손으로 꾹 눌러 부숴서 입에 넣고 씹어 삼키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병원 도착 후 검사해 보니 심장 손상이 평균 환자보다 40% 이상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초기 대응이 그만큼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위장에 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가족에게 반드시 말해 두시고 스마트폰 의료 정보에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스피린은 100mg짜리 일반 약국용 진통 소염제 기준 하루 한 알 이상 복용하시면 안 되고 응급 상황일 때만 씹어 드시고 그 외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즉시 앉기와 아스피린 씹어 먹기만 정확히 해도 심장 손상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심장마비 자체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고 이제부터는 남은 5단계도 함께 익히실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두 단계를 마친 후 119에 어떻게 신고하고 주소를 어떻게 정확히 전달할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놓치면 안 되는 생존 전략 3단계, 4단계,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하고 반복하면 됩니다. 계속 함께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앉으셨나요? 그리고 아스피린도 씹어서 드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단계, 바로 119에 신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혹시 119에 전화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막연히 가슴이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하고 말하시는데요. 그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한마디, 바로 정확한 주소 전달입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오면 빠르게 의식이 흐려질 수 있고 119 대원은 첫말로 위치를 알아야 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통화할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아파트 101동 701호, 80세 남성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서 심장마비 의심됩니다. 딱 이렇게 주소부터 정확히 먼저 말하는 것, 이것이 119 신고의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주소, 연령, 증상 요약 이 순서로 말하셔야 합니다. 대원들이 추가로 물어볼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답해 주세요. 4단계 대문 열기, 비밀번호 남기기. 2단계는 말로 들으면 사소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생사를 바꾸는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119 대원이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다면 그 몇 분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박근수 할아버지의 경우 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A사 종이에 써서 붙여두셨습니다. 대원들은 도착 즉시 문을 열고 들어와 응급조치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신고 후 16분 만에 병원 도착, 심장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문이 잠겨 있었더라면 대원은 경비실 연락, 도어락 해제, 가족 호출 등으로 5분에서 10분 이상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둡니다. 만약 비밀번호 도어락이라면 A사 종이에 비밀번호 1234라고 크게 써서 문에 붙이세요. 열쇠 문이라면 열쇠를 화분 아래나 우유함에 꺼내 놓습니다. 물론 걱정되실 수 있어요. 혹시 도둑이 들어오면 어쩌죠? 하지만 지금은 생명이 먼저입니다. 도둑보다 심장마비가 더 급합니다. 5단계 45도로 기대고 다리를 살짝 올리기. 이 자세, 그냥 앉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못 내보내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중력의 힘을 이용해 피를 머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세는 간단합니다. 소파나 침대의 등받이에 45도 정도로 기대어 앉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쿠션이나 베개 위에 올려 심장보다 살짝 높게 해주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절대 완전히 누우면 안 됩니다.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정자세로 꼿꼿이 앉는 것도 안 됩니다. 심장에 부담이 너무 커져요. 이 자세 하나로 뇌의 혈류 유지, 그리고 폐의 부담을 줄이고 의식 유지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세를 정확히 따라한 이민정 할머니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의식을 유지했고 오히려 몸이 편안했고 마음이 안정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첫 번째 정확한 주소, 연령, 증상 요약 순서로 말한다. 두 번째 문을 열고 비밀번호나 열쇠 정보를 A사 종이에 크게 써서 남긴다. 세 번째 45도 기대고 다리 살짝 올리는 자세로 혈류 유지. 이 세 가지는 말 그대로 골든타임의 생존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총 5단계를 함께 했습니다. 남은 6단계와 7단계는 심장에 직접 부담을 줄여주는 숨쉬기,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는 생존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다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수하기 쉬운 마지막 2단계 알려드릴게요. 생명을 지키는 호흡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의자에 기대 앉았고 아스피린도 씹어서 드셨고 119에도 신고하셨고 문도 열고 생존 자세도 잘 취하셨죠? 이제부터는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2가지 전략, 즉 6단계 연락 방법과 7단계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2가지는 작지만 심장을 살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6단계 가족에게 전화가 아니라 문자를 남기세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전화를 거시려고 합니다. 여보, 나 지금 이상해. 딸아, 엄마 숨이 안 쉬어져. 하지만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통화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됩니다. 가족은 멀리 있어서 도착이 늦고 119는 이미 출동 중이죠. 그래서 더 효과적인 건 바로 단문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가슴 통증, 119 신고함, 문 열어둠, 병원으로 올 것, 아파트 701호.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보내면 가족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원으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의료진에게도 큰 도움이 되죠. 제가 직접 응급실에서 진료할 때
이런 문자 하나 덕분에 가족이 병원에 미리 도착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병력과 약 복용 이력을 전달해 준 적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심장 수술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심장마비 상황에서 가족에게 연락할 땐 짧고 정확한 문자 한 통이 생명을 지킵니다. 7단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119는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몸은 점점 긴장되고 심장은 더 빨리 뛰려 할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심박수 조절입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면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고 결국 심근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호흡법은 심장의 산소 소모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입을 다물고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두 번째,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세 번째,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이 호흡은 심박수를 자연스럽게 낮춰주고 뇌에 산소가 더 잘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불안감을 줄이고 의식을 유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이한주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 기능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30% 이상 높이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응급환자 중 이 호흡을 침착하게 유지한 분일수록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포인트는 무리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마치 파도처럼 리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실행한 7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의자에 앉는다. 두 번째, 아스피린 100mg를 씹어서 먹는다. 세 번째, 119의 정확한 주소와 증상을 말한다. 네 번째, 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크게 적어 붙인다. 다섯 번째, 등받이에 45도 기대고 다리를 쿠션에 올린다. 여섯 번째, 가족에게 단문 문자로 상황을 알린다. 일곱 번째, 4초 들숨 6초 날숨의 호흡법을 반복한다. 이 7가지는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이는 골든 매뉴얼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심장마비가 온 뒤 꼭 받아야 할 검사와 후속 치료까지 알려드릴까? 단순히 응급처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해야 할 관리까지 알아야 재발을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응급처치를 잘해서 살아남았다면 이제부터 두 번째 생존 싸움, 바로 회복과 재발 방지의 시간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심장마비는 한번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꼭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한번 오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재발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비 후 3개월 이내 재발 확률은 28%, 그중 절반이 1년 안에 두 번째 마비로 생명을 잃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지금이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 먼저 병원에 도착하면 받게 되는 검사들입니다. 첫 번째, 심전도. 심장 전기 신호를 통해 마비 원인을 분석합니다. 의사들은 이를 통해 어떤 심장 근육이 손상됐는지 파악합니다. 두 번째, 심장 초음파. 혈액이 심장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검사예요. 피가 잘 흐르는지,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죠. 세 번째, 혈액 검사. 심장 근육 손상 지표인 트로포닌이 얼마나 높은지를 통해 손상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네 번째,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혈관이 막힌 부위를 직접 찾아 필요한 경우 바로 스텐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건 생명을 살리는 검사이자 시술이죠. 이 네 가지는 심장마비 이후 필수 검사이고 빠를수록 심장 손상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의 정현수 교수는 말합니다. 도착 후 90분 안에 스텐트 삽입까지 완료되면
심장 기능은 80% 이상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시간과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회복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원 후 이제 다 나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생활 습관과 약물 복용을 철저히 시작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산소 치료 및 안정실 입원, 혈전 용해제, 혈관 확장제, 베타 차단제 투여, 24시간 심박 모니터링, 심장 재활센터에서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운동 리허빌리테이션 시작. 그리고 퇴원 전 의사는 반드시 생활 수칙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철저히 조절하기. 두 번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 금연 저염식 식단 유지하기. 세 번째, 처방약 절대 빼먹지 않기, 특히 항응고제. 특히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물은 평생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니 의사와 상담 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 용인에 사시는 72세 이영자 어르신은 심장마비 후 바로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에 도착해 스텐트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약을 3일간 빼먹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다시 흉통이 시작됐고 결국 재입원.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다시 회복하셨지만 그 뒤로는 약을 이빨 닦는 것처럼 챙겨 드신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겪지 않게 관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심장 건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배운 7단계 정리와 심장마비 없는 삶을 위한 습관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심장마비 응급처치 7단계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나는 아직 괜찮은데 심장마비는 좀 먼 얘기 같은데 하신 분들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2023년 기준 국내 심장질환 사망자 수는 약 3만 5천 명. 하루에 약 96명이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말은 곧 병원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생명을 지킬 열쇠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 7가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심장마비 생존 7단계. 첫 번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의자에 앉는다. 두 번째, 아스피린 100mg를 씹어서 먹는다. 세 번째, 119의 정확한 주소, 나이, 증상 요약을 말한다. 네 번째, 문을 열고 비밀번호는 문 앞에 적어둔다. 다섯 번째, 등받이에 45도 기대고 다리는 쿠션에 살짝 올린다. 여섯 번째, 가족에겐 전화 말고 단문 문자로 상황을 알린다. 일곱 번째, 4초 들숨, 6초 날숨의 호흡을 반복하며 의식을 유지한다. 이 7가지는 훈련처럼 익혀야 하는 행동입니다. 위급한 상황은 갑자기 닥칩니다.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손이 떨리기 전에,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영상을 가족들과 꼭 함께 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 혼자 계시는 어르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에겐 생명을 지켜줄 매뉴얼이 될 수 있어요. 또 가능하시다면 영상 내용을 출력해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긴급 상황에서 눈에 띄는 종이 한 장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심장마비 생존율을 높일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심장마비 응급 매뉴얼에 붙여뒀습니다. 이런 실천의 메시지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끝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심장은 단 한 번 멈추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그 한 번을 막는 건 우리 모두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그 준비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